네, 그럼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꽂힌 건물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들 건물 투자라고 하면, 아, 이번 주는 내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어집니다. 근데 생각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식 투자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배당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배당을 주는 그 주체가, 배당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는 이 건물 투자가 가장 그 감가상각의 방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 일단은 목차를 얘기를 해보면 건물을 매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전으로 건물을 매입할 때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건물이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을 매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지켜보면, 이 상업용 건물은 이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이게 되게 그러니까 수동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소득은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세로 나한테 따박따박 박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내 수익률 1000%보다 이 내 월세 500만 원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패시브 인컴이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월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월세는 보통 2년에서 5년 단위로 계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호 간에 계약을 맺는 거고, 임차인은 빌려 들어와서 새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임대인은 빌려 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임대인들은 건물을 유지 보수하고 세금을 제외하고 모든 금액들이 유지 보수 해주고 뭐 아니면은 뭐 여기 좀뭐 청소해주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지만, 그리고 세금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아파트 종부세 기준도 지금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뭐 9억, 14억 막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지만 1주택, 2주택, 3주택 다르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80억 이상 되지 않으면 종부세도 안 나오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그래서 사실 세금적인 측면에서 취득세만,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취득세만 조금 부담이 되는 수준이지, 나머지 죄송합니다. 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보유세 1년에 부가세 뭐 2번에 토지세 한 번, 건축분 뭐 한 번 뭐 이렇게 정도 나오는 거 말고는 모두 이제 내 노동력이 없이 수익이 돼서 나한테 매월 따박따박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가 임대를 딱 해주면, 그럼 인테리어는 누가 하냐면 이제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실 분들이 이제 임차인들이 하시거든요. 임차인들이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 월세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안 된다고 월세를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사업이 잘 되건 안 되건 나의 월세랑은 상관관계가 되게 약합니다. 사실 근데 장사가 잘 돼서 사람을 막 끌어오게 되면, 이게 확정이익이라고 해서 이게 장사가 잘 된다고 더 내지 않고 잘 안 된다고 덜 내지 않지만, 사실은 뒤에 이제 좀 이렇게 발라내고 보면 여기서 장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한 명 들어서 장사를 하면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트래픽이 이렇게 막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건물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장사를 잘한 건 이 친구지만 내가 이 무형의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건물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모인 건데,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내 노동이 들어가지 않는 패시브 인컴이 꾸준히 나와주는 게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패시브 인컴을 달성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건물을 소유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건물 소유는 뭐가 쉽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방법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하는 건물주 좋은 건 아는데 돈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공실을 하면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 가지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공실 있는 건물들 보면 건물주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요 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대출을 엄청나게 무리하게 이용하고 막 사채도 끌어다 쓰고 한 물건이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입지에 있어서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 데 있는 건물 같은 거는 사실 거기 월세 내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거기서 장사를 하면 망할 게 뻔한데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은행에서만 이렇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사채를 끼지 않고 적정 이상의 대출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제가 더 해달라 그래도 계속 이렇게 걸어서 다른 소득도 갖고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망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은 사실 이 건물주가 그 하던 사업이 망하든지 뭐 그래서 근저당 설정해놓고선 돈을 좀 땡긴 거 이런 것 사업 운영 자금으로 땡긴 거 이런 것들의 문제가 돼서 사실 많이 나오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매를 공부를 하시려 그러면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 사람이 바보라서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 경매는 망한 물건이잖아요, 결국. 저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저걸 그냥 파산을 시켜버린 걸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정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저걸 입찰을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리가 갑자기 너무 오르는 바람에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망했는지를 잘 보시고 내가 들어갔을 때 장사가 잘 되는 업종들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싸다고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것들은 다 한 끗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위한 건물은 이게 보통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건물 사실 때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끼시거든요. 내가 이제 나오는 월급도 없는데 혹시 뭐 이거 괜히 이자 때문에 뭐 원래 대출을 많이 받아서 더 수익률 높이는 게 있으면 근데 그건 이거 사람 성향 차이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신촌에 있는 어떤 조땡 빌딩이라는 데는 96세 할아버지가 레버리지를 98%를 낀 거를 봤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98세에 40억 붙여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진짜 저 나이 때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2년을 못 버티고 돌아가시면 그냥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상속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되게 깡통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잘못되면 경매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위해서 그냥 하나 정도 마련해 놓는 거면 파산 리스크를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LTV를 되게 론투 밸류가 이게 그 건물의 가치 대비해서 대출을 얼만큼 받느냐인데 건물가 대비 대출을 한 30% 40% 정도로 잡으면 파산의 리스크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용 건물이 어떻게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서울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는 이 사이클이 조금 익숙하죠. 너무 이렇게 많이들 나오니까 이런 사이클들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경기와 금리가 굉장히 밀접한 건 이제 저희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 사사분면이 돌아가는 게 사실 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근데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그러면 정말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니까 수요가 진작이 되니까 월세가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법적으로 연 5% 이상으로 월세를 올리지 마. 하지만 되게 대형 매장이나 뭐 가격이 그 이름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가액이 있거든요. 9억 정도 되는 환산 금액이 9억이 넘지 않으면 근데 이 9억이 넘는 거 되게 굉장히 큰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매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은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당장 첫 번째 건물로 사기에는 좀 어려울 겁니다.
몇백억, 몇천억 정도 하는 건물들은. 그렇지 않고 좀 작은 이 꼬마 빌딩이나 뭐 그냥 조그만한 빌딩 같은 것들은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연 5% 정도씩 5% 이상을 올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서로가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5%씩 월세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수익성은 연 5%씩 계속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이제 침체가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위험자산 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봤죠. 22년에 위험자산 시장이 무지막지하게 흘러내리는 거를 저희는 봤죠. 3,300에서 2,200 가는데 뭐 몇 달 안 걸렸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임대료는 고정입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시작돼도 임대료는 똑같은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사실 임차인들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아직은 지금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걸 아직은 못 느끼고 있을 텐데 일단 먼저 위험자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임대료는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기준으로 이때는 금리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요즘 같은 금리가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겠죠. 뭐 지금 같은 상황으로 뭐 요즘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금리에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경기 침체를 유도시킨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가 되는 동안에도 이 자산의 가치는 그렇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당장에 뭐 금매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낮은 그 수익 금리가 올라가면 확정적인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물의 그 평가 가치는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예를 들어서 뭐 5% 5%를 수익을 내는 뭐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현금 5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현금 5억이 있고 5%를 5억 하니까 좀 어렵네요. 10억이라고 할게요. 내 현금 10억이 있어. 그럼 내가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5%를 준대. 그러면 제 월 따박따박 저한테 꽂히는 게 그러면 한 400몇십만 원 정도 꽂힐 거잖아요. 410만 원 뭐 이렇게 꽂히겠죠. 세금 같은 거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10억을 들여서 저 건물을 샀어. 근데 저 건물의 수익률이 5%래. 라고 하면 금리가 계속 높아지니까. 근데 이렇게 딱 그 두 개를 똑같이 세팅을 해놨어요. 똑같이 400만 원이 나오는 세팅을 해놨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저 은행에다가 10억을 내놓으면 이제 8% 10%가 됐어. 너 좀 과격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자가 800만 원이 나온대. 근데 제 건물은 그냥 그대로잖아요. 400만 원 나오는 그대로라고 하면 실제 가치가 평가 가치가 여기는 10억을 넣었을 때 800이 나오고 여기는 10억을 넣었을 때 500이 나오기 때문에 평가 가치가 그 금리 상황에서는 떨어진 겁니다. 5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채권이랑 똑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과격하게 오를 때는 건물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현금 거래만 하는 사람들, 이효리 같은 사람들은 뭐 사고 팔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출을 낀다거나 수익률에 다른 수익률을 또 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월세 조정을 없이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못 버틴 임차인들은 나가게 됩니다. 공실의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우리는 항상 기대를 하는 게 누굴 쳐다보냐면 연준을 쳐다보죠. 경기 침체, 전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연준을 다 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언제 내릴래? 하고 지금 이제 23년에 오는 침체에서 사람들이 이걸 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이자보다 매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근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건물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경기가 부양되기 시작하면 경기 부양책이 나왔을 때 가격이 상승하고 경기가 진짜 부양이 되기 시작하면 공실 났던 데에다가 다시 장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임차인분들을 모셔서 임대료를 더 올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부양이 시작되고 뭐 금리가 다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그럴 때마다 연 5%씩 상승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계약돼 있는 임대료로 버티고 그리고 나서 침체가 오게 되면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건물이 상승되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각하는 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그래서 보통 법인으로 뭐 사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데 법인으로 사는 것도 취득세가 10%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서울에 있는 걸 기준이고요. 이제 아니면 법인을 뭐 이제 5년 이내에 만든 법인에서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에는 아마 14% 정도 될 겁니다. 14% 정도 될 거라서 그러면은 10억 원짜리 건물을 사면 그러면은 세금만 1억 4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개인으로 사면은 4.5%를 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7천만 원 뭐 이렇게 나니까 사실 샀다 팔았다 할 때의 세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잘 매각 안 해요. 이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사게 된다라고 하면 과도한 부채를 변동금리로 쥐고 있으면 여기 경기 침체 시작될 때 이제 뭐 금리 막 올라갈 때 못 버티겠죠, 저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티기만 하면은 먹는 거기 때문에 그 변동금리로 쥐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고정으로 많이 묶습니다. 금리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금리 정도면은 내가 이걸 사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금리를 뭐 3년에서 5년, 뭐 7년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1%더 줘도 7년으로 묶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건물 임대료 외에도 이 건물의 대출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수익이 있다 그러면 거의 뭐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채의 건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한 채에서 공실이 좀 나더라도 다른 채에서 버텨주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실이 막 나고 이런 일은 사실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뭐 무너지기 힘든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김태희 씨랑 B 씨가 막 이렇게 막 청담동 건물 판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부동산 꺾였네, 김태희도 파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발표가 났죠. 920억을 매입했다고. 다음 건물 살 때 파는 겁니다. 다음 건물 살 때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려고 하면 어떻게 누가 어떤 돈 무슨 그러니까 알기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데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매입하는 데는 중개법인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중개법인들이 아까 그런 김태희 기사 같은 거 뭐 이효리 기사 같은 것도 원빌딩이라고 하는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그 연예인들 거래는 원빌딩이라는 데서 많이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법인을 통해서 물건을 연락을 넣어서 대리님들, 그러니까 입사하면 대리 달아서 들어가고 있는 대리님들이나 뭐 팀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내 건물을 사고 싶고 내가 현재 지금 융통할 수 있는 현찰이 얼마 정도 있다. 그래서 너가 좀 내가 이걸로 어떤 입지에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뭐 강남권에 아니면 뭐 2호선 라인에 뭐 사거리 코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사거리 코너 너무 비싸니까 이면에 있는 사거리 뭐 이면 사거리 코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제 쭉 물건을 가지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이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특징이나 특장점들 같은 것들을 저한테 왜냐면 그분들은 저한테 이 건물을 팔아먹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직접 다 조사를 하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레버리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가서 건물 매입하는 과정에 내가 너 수수료 두둑히 줄게. 수수료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한테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겁니다. 좋은 판단을 하더라도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제가 좋은 판단을 하건 안 좋은 판단을 하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으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 관계를 이해를 하고 얘네들이 말하는 장점만 보고 이제 무턱대고 계약을 하면 엄청 큰 단점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이 포함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되게 안 좋은 뭐 임차인들이 뭐 여기 뭐 일단 뭐 조폭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슨 무도회장 같은 게 있어서 뭐 한 번도 월세를 낸 적이 없는데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되게 뭐 다양한 이유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건물마다 다 사연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비싼 금액인지 싼 금액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해보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갖고 오는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나만의 판단할 수 있는 크라이테리어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소화를 해서 이게 좋은 건물이다, 안 좋은 건물이다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토지를 사면 건물을 들여요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건물 가격은 감가상각 그냥 다 매겨서 빵원으로 거래를 합니다. 이게 되게 놀랍죠. 지금 이거 그냥 딴 거래하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건 서비스입니다. 건물은. 이 위에 몇 층짜리가 있건. 그런데 간혹 이 건물 가격을 매겨서 오는 게 있거든요. 이 건물 가격을 보면 얘는 지금 매겼나? 건물 가격은 안 매겼네요. 건물 가격을 매겨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가격을 매겨서 오면 그런 거는 이제 내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리모델링 끝난 거거나 신축 공사 막 끝난 건물이 이제 되게 건물 가격 2억, 3억 이렇게 매겨서 오거든요. 자기가 공사한 건물. 근데 그거 해서 남기려고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하고 신축 공사 막 끝내고 나서 지금 당장 공실도 하나도 안 차 있고 적정한 임대료로 세팅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원래 자기가 그 자기 건물에서 이렇게 보통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싹 리모델링을 해서 야 내가 이거 너 5년 동안 이 뭐 되게 비싼 값에 리스백이라고 합니다. 너가 이거 나한테 사주면 내가 너한테 새 들어 살게. 되게 비싼 값에 새 들어 살게. 아, 여기 진짜 그 정도 상권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되게 달콤하죠. 엄청 비싼 금액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세를 진짜 비싸게 들게. 근데 그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월세가 비싸지면 건물의 가치는 그 레버리지로 되게 커지거든요. 월세를 비싸게 세팅해서 그 건물 가격을 되게 뻥튀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래서 저는 리스백은 절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잘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잘 사가지고 또 잘 파시기도 하시고 뭐 하시겠죠. 근데 본질은 토지를 거래하는 거다. 감가상각이 없고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토지 거래를 하는 거다. 그리고 겉보기에 이렇게 되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입지인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 망원역에 있는 요 건물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요런 거를 봤을 때, 망원역이 되게, 뭐 여기 요즘 핫한데, 뭐 500m 거리에 있고, 뭐 장사 잘 되고, 교통 뛰어나고, 뭐 6m, 4m 코너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4m는 1차선이고 6m는 2차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낀 4m는 인도를 낀 1차선이고 6m는 인도를 한쪽만 낀 2차선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시성 뛰어나고 뭐 이렇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여기서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좋은 면만 이렇게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가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건물 보는 건 되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길 가면 다 건물이니까. 길 가다 보면 다 건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익숙해지면 이제 밸류맵이라는 걸 깔아서 이게 지금 실제로 밸류맵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역삼역 앞에 뭐 상가 업무 뭐 매매 뭐 일반 건물 이게 이 빨간색 일반 건물이라고 돼 있는 게 통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엄청 비싸죠. 여기 역삼역이니까 그렇지. 다른데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있어 보이는 것도 이 밸류맵을 깔아갖고 얼마에 거래가 됐지? 이거 몇 년도에 얼마에 거래됐지? 이거 보다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임장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되게 많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입지보다 실제 가치에 근접하게 내가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인가를 보려 그러면 첫 번째로는 건물 가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건물 가격은 다 감가상각 먹어서 다음에 내 다음 사람에 이 쳐줄 때 감가상각을 다 매겨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사실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건물 가격은 있으면 다 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쉬우면 팔겠죠. 아님 말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탁상 감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탁상 감정가가 뭐냐면 그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은행에서 의뢰를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넣으면 그 감정평가사 분들이 이 건물의 수익률이 얼마 나와요? 뭐 이 건물의 입지가 얼마 되고 이 건물 근방에 얼마에 거래됐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이 건물의 가치는 얼마예요?라고 이제 그 평가를 감정평가액을 이게 이렇게 내줍니다. 감정평가액을. 그래서 보통은 대출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세 군데에 이제 뿌려서 그 감정평가액을 받는 거가 사실 그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법적인 건지 규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감정평가액을 매겼는데 근데 이게 매매가랑 근접하게 거의 같은 금액으로 혹은 감정평가액이 더 높게 나오지 않는가. 근데 감정평가액이 더 높게 나오면 매도하는 사람이 이거 나 이거 너무 싸게 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 실제 해당하는 입지에서 여기 그 실제 그 건물에서 월세를 내고 장사나 영업을 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내 건물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망하면 저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생하는 관계인 겁니다. 막 되게 막 건물주는 막 엄청 막 우악을 지르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겠지만 월세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내가 내란다고 다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금액을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입지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그 월세를 낼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망하지 않고 이 사람도 충분히 벌어갈 수 있고 여기서 그래서 그 메뉴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다 그러면 여기 한 명의 객단가가 얼마인데 여기는 보통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 달에 나오는 매출이 어느 정도고 그래서 저 사람이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이제 뭐 1층에 음식점 있다 그러면 음식점 가서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 이게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 되게 잘 알려줘요. 이게 막 그런 이걸 사러 왔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되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사 잘 돼요. 이렇게 하면은 막 왜 뭐 음식점 하시게?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음식점 해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거기 이제 부동산 가서 주변 부동산 가서 네 여기서 뭐 학원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다. 여기 월세 어느 정도 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정보들을 조각조각 나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진짜 여기 있는 여기서 얘네들이 브리핑한 요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믿어도 될 수 있는데 믿어서 나오는 만약 삐끗했을 때 나오는 책임이 온전히 내 계좌에 있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굴 믿어요? 그냥 내가 다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출 지금 금리가 얼마고 대출 이자가 얼마고 이거를 확인해서 고정으로 몇 년 묶었을 때 몇 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꼭 이거를 확인 안 하면 잘못 대출을 더 막 무지막지하게 땡겼다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터진다는 건 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대출이자 대비 수익이 얼만큼 발생하는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엄청 비싸잖아요. 막 매매가 20매덕 하고 이거는 뭐 140억 한다 그러고 평당 1억 7천, 1억 8천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3.몇% 나온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땡길 수 있는가 요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을 대출 안 받고 그냥 깡으로 사시는 분들 사실 잘 없거든요. 엄청나게 뭐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출을 받지 않은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무조건 끼는 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대출 받는다고 생각하면 은행 창구에 가죠. 그래서 은행 창구에는 직원이랑 한참을 씨름을 합니다. 뭐 얼마예요? 막 이렇게 하면 금리 뭐 이거입니다. 이렇게 하고 통보를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워낙 큰 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대출을 은행이 나한테 해줘서 고마워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지금 대출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도 뭐 금리 낮은 데를 찾아서 여러 군데도 다녀보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큰 대출을 일으킬 때 10억 이상의 대출을 기업 대출을 일으킬 때는 이건 가계 대출도 아닙니다. 기업 대출이거든요. 이거는 지점장님들한테도 되게 큰 성과입니다. 은행은 본질적으로 대출을 파는 회사거든요. 은행은 대출을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점장님들의 성과는 그럼 뭘로 있겠습니까? 지점장님들의 성과는 대출을 얼마나 팔았느냐, 상품을 얼마나 팔았느냐, 펀드 상품을 얼마나 팔았느냐, 통장 개설을 얼마나 시켰느냐. 통장 개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급 준비율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고 싶으니까 예치율을 높이고 싶은 겁니다. 통장을 얼만큼 뚫었느냐, 카드를 얼만큼 발행했느냐, 이게 지점장들한테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래서 대출 총액이 얼마, 뭐 전국 1등 이런 분들은 막 계속 승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 저런 지점에 다 연락을 넣어서 지점장님들한테 내 집안 이거고 계약 금액이 이만큼이고 내가 이 정도로 대출을 얼만큼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기업은행 뭐 다 연락을 하는 겁니다. 연락을 해서 합리적으로 제안을 하는 이제 은행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은행 지점장님이랑 얘기를 해서 그래서 다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문자로만 연락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장 찍을 때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지점의 지점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은행이라도 같은 우리은행이라도 지점별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은행이라도 이게 올해 성과 달성 못한 분은 더 절실하게 더 금리를 낮춰가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막 해주거든요. 근데 올해 성과 다 달성하고 나 올해 그냥 뭐 문 닫았는데 무조건 뭐 해달래 그러면은 금리 뭐 지금 뭐 7% 이렇게 그냥 불러버리고 그냥 말고 하지 말라고 자기랑 하지 말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연락을 돌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노력하는 거 돈 안 들잖아요. 노력 열심히 해보면 되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에는 실제로 제가 주고받았던 문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지금 다 이름 가렸으니까 상관없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좀 연락 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금리 2.5에서 2.6% 사이입니다. 아름다운 금리를 맞춰왔어요. 아름다운 금리를 지금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죠. 지금 금리가 막 7%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아름다운 금리로. 네, 고정금리로 맞춰서 이때 당시에 변동금리로 했으면 1.8% 나왔거든요. 1.8% 나.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이렇게 쭉 당겨서 고정금리로 묶어 놓으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장님들한테 대출 관련 서류를 접수를 시키면 감정평가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산출을 하고 최대한 거래 금액에 맞춰달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못하죠. 은행장님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둘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야, 좀 맞춰봐. 말 형님 동생 하더라고요. 좀 맞춰봐 좀. 막 이렇게 해서 왜냐면 지점장님 입장에서도 감정평가사가 그 감정평가액을 거래 금액에 맞춰오는 게 이 그 고객이 자기한테 대출을 맡길 확률이 높거든요.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간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거래 금액에 맞춰달라고 하고 대출 본부에서는 이제 RTI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출을 승인을 해주는데 이건 법인 같은 경우에는 RTI 적용을 받지 않는데 법인은 기초자산을 담보하지 않으면 그렇게 큰 대출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은 사실 법인은 파산해 버릴 수가 있으니까 개인 명의로 이제 이걸 매입을 하게 됐을 때는 법인과 개인이 있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출이 조금 더 나오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법인으로 대출 받는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보통 많이 하고 그리고 법인으로 하면 또 안 좋은 점은 법인으로 수익이 잡혔을 때 그 법인이 법인세를 20%만 내는 거잖아요. 10%에서 20%를 내는 건데 근데 그 법인에서 있는 돈으로 제가 4명의 건물을 사면 횡령입니다.
이론, 법인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없으시면 좀 법인을 운영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들어가는 법인을 유지해야 되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있는 돈을 저한테 갖고 오려고 그러면 제가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때는 월급 혹은 배당을 받겠죠. 그러면 월급 혹은 배당을 받을 때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따로, 종합소득세 따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거를 많이들 꺼려 하긴 하는데, 또 덩치가 큰 건물을 이제 아들한테 증여할 때는 법인으로 해서 법인 지분을 되게 법인의 가치를 절하시켜서 저 법인 지분을 조금씩 조금씩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런 거 주식으로도 많이 하죠, 대주주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탁사에다 맡겨가지고 신탁사에서 그걸 맡아서 해주는 걸로 하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증여까지는. 개인 사업자로 개인 명의로 건물을 사게 되면 이 RTI라고 하는 거를 적용받습니다. 뭐냐면 1금융권에서는 보통 1.5로 대출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하거든요. RTI가 1.5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출 승인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분모에는 월 이자 금액이 나오는 거고 분자에는 월 임대료가 나옵니다. 분모에 있는 월 이자 금액은 대출 총액 곱하기 대출의 금리겠죠. 그러면 이게 나누기 12 하면 월 대출 금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월 임대료는 상가의 가치, 탁상감정가가 있겠죠. 상가의 가치 곱하기 임대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월 임대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같은 건물이라도 내가 돈을 더 적게 들여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덜 들여서 대출을 많이 받고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여기 대출 총액은 늘리고 대출 금리는 낮을 때 대출 총액은 정해질 테니까 대출 금리가 낮을 때 대출 총액을 늘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낮을 때 상가 가치가 타감가가 높을 때 임대 수익률이 높을 때 그러면 임대료가 높을 때 임대료 아니면 그 대출로 공시를 내버려 갖고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걸로 이렇게 좀 편법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쌀 때 고정금리로 묶어가지고 탁감가를 많이 받아서 대출을 많이 그 탁감가를 많이 받아도 거래 금액보다 넘어가는 거는 그 감정평가사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넘기진 않거든요. 거래 금액에 맞춰서 탁감가를 받아오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고 금리가 굉장히 저렴할 때 건물을 거래가 그래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낮을 때는 아까 건물 가격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금리가 떨어지면 건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파는 사람도 건물 가격 높이 올려서 팔 수 있어서 좋고 사는 사람도 대출을 더 고정적인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에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혹은 금리가 낮은 시기에 되게 어, 거래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봤던 그 건물인데 대출받아서 건물을 매입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2%다라고 할 때 이 금액,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일까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금액이 매매가가 28억 원이죠. 그런데 보증금이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빼기 탁감가는 매매가에 맞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맞췄다. 그럼 28억으로 맞췄다라고 하면 1억 원을 뺄 겁니다. 1억 원을 빼면 얼마까지 대출이 받을 수 있을까? LTV를 보통 80%에서 70% 잡거든요. 80%를 잡아달라. 강하게 요청을 해서 21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 일단 여기서 사람들이 하고 넘어가죠. 야, 21억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보통은 되게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게 은행이 해줬다는 건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준다는 겁니다. 1금융권에서. 2금융권이나 뭐 P2P나 사채 이런 걸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금융권 은행들 해서 해준다라고 하면 디폴트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안 나오면 포기하면 됩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자, 그러면
요만큼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 돈 6.4억을 들고 보증금이 1억 원이 있죠. 그러면 1억 원으로 취등록세 4.5%를 내고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1.6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5,400만 원입니다. 2% 초반이라고 하면 그러면 1년에 5,400만 원이 나오는 요 이자를 내고 내가 연수익이 9,6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월 수익 8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6.4억을 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 돈이 들어간 게 6.4억인 거죠. 실제로 내 돈 들어간 6.4억을 가지고 1년 동안에 4,200만 원이 나한테 떨어지는 뭐 한 300 몇십만 원 정도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좋죠? 뭐 이게 지금 여기 액면으로 나와 있는 수익률은 3.6%인데 이 건물을 대출을 활용하면 6.5%의 수익률, 그러니까 6억 4천에 대한 6.5%의 수익률을 발생시켜서 극대화를 해서 큰 금액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변동금리를 해놨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가 금액이 높아지면 적자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고정금리로 막아야 됩니다. 절대로 변동금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보통 금리를 좀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고정금리로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실이 난다거나 월 수익이 망가진다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죠. 반대로 월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똑같은 이거 보니까 이거 6.4억인데 얘네 보니까 임대료를 다 제대로 못 받고 있네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면 그러면 월 수익을 실제로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뭐 소송까지 불사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수준까지 이게 막 내가 그냥 뭐 그거 올려 그냥 똥배짱으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적정 금액 월세는 보통 매출의 30%를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장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출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매출의 20% 내지 25% 정도까지도 사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의욕을 많이 잃을 겁니다. 보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3일 만에 월세를 뽑으면 대박이 난다고 하거든요. 3일이면 10%잖아요. 30일 중에 3일이니까. 10%에 해당하는 아니면 그 워킹데이 25일이라고 잡아도 뭐 10%에서 15% 정도거든요. 이 여기서 매출이 얼만큼 나오는지를 보고 지금 여기서 한 5%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너무 싼 거죠. 근데 여기서 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해보고 그거 매출 얼마 나오는지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일주일만 가서 앉아 있어 보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평균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뭐 서비스나 뭐 물건들이 객 단가가 얼마인지가 되게 쉽게 나옵니다. 뭐 노가리집 같은 데 가면 뭐 두 명이서 뭐 먹어봤자 한 4만 원 나오잖아요. 뭐 막 맥주 많이 먹어도 맥주 먹고 노가리 먹고 그러면은 그 3만 5천 원 4만 원 나오는 게 테이블이 몇 개인가 세보고 그 테이블이 하루에 몇 바퀴 돌아가는 것만 세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다를 텐데 꼭 일주일만 가서 보면 아 여기는 4만 원짜리 테이블이 한 번에 돌아가는 게 7개인데 이게 두 바퀴밖에 못 도네. 그러면 47에 28에다가 곱하기 2 하면은 대충 한 하루에 매출 60만 원이네. 요게 그냥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되네. 유지돼. 그러면은 제가 가서 이걸 매출 장부를 안 까보더라도 그러면 하루에 60만 원 나오는 게 뭐 영업을 25일 하시네. 그러면은 얼마죠? 1,500이죠. 그럼 1,500이면 아까 거기다 계산을 대입을 해보면 뭐 여기서 500만 원 이상 월세를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장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그 원래 원재료 값도 한 30% 정도 들어가니까 500 월세 내고 500 원재료 내고 나면 나한테 남는 거 500인데 거기다가 나도 세금 내고 뭐 하고 뭐 부가세 내고 하면은 300도 안 남으면 이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건물 갖고 있다고 그냥 배짱 부리고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월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거는 그 세입자의 매출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투자 가치가 높은 건물이 어떤 건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을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도하게 저렴한 임대료를 갖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장기간 임대료를 안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그 동네 주민들 다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으쌰으쌰 친구들하고 막 거기 1층에 붙집하면 맨날 거기 가고 맥주 먹고 이렇게 하면 뭐 사장님마다 이번 달 너무 힘들어 막 이번 달 좀 막 이러면 또 월세 안 받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를 이제 연 5% 상승을 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임차를 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2018년 기준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그 전에는 5년이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5년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고 2018년 이후에 계약을 했는데 5년이 넘었다. 그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미묘하죠. 근데 이제 편하게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0년 이상 임차를 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저렴한 임대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혹은 지금 업종은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한약방이야. 한약방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 사람도 많이 안 오고 근데 이게 뭐 경동시장에 있는 한약방이면 엄청나게 오겠죠. 근데 그런 데가 아니고 진짜 생뚱맞게 뭐 이거 여기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 그걸로 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렴한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좋은 입지에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저렴한 금매들이 가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어, 그 집안의 대들보가 돌아가실 때, 그 집안의 대들보가 돌아가실 때, 그 자식들이, 어, 이 자본주의에 대한 학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이런 거 그냥, 다 팔고 그냥 형제끼리 그냥 엠빵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 사연 있는 물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집주인분들이 뭐 30년대생, 40년대생 이런 분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중에 이 집주인분이 아니면 집주인의 대리인분들이 이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건물 그런 것들을 사서 왜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이제 판돈으로 이 사람들이 증여세도 받고 증여세도 내고 하니까 급하게 팔거든요. 급하게 팔 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줍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데 어떤 건물이 좋은 건물이냐면 우리는 다 아파트는 남향이 좋다 그러잖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고 뭐 요즘엔 남향도 잘 없죠.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근데 건물은 북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남쪽으로 해가 지나가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그림자가 지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지면 옆 건물에 그림자가 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지금 건물 깎아놓은 것처럼 이게 용적률 제한 때문에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근데 옆에다가 용적률 제한도 있고 옆에 건물에 이렇게 그림자가 걸려서 일조권을 침해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건물보다 먼저 올라간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옆에 건물보다 늦게 올라갔을 때는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면 그만큼을 깎아서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차를 줘서 이렇게 깎아서 지으면 내 건물 평수만 작아지는 거예요. 내 건물은 그대로 통으로 그대로 올리는 게 제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적률 손해 때문에 어, 일조권 침해 안 하는 북향이 좋다. 북향은 왜냐면 북쪽에 도로를 낀 거거든요. 북쪽에 도로를 꼈으면 내 그림자가 도로를 향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향이 좋고 역세권 사거리 코너는 장사하기도 좋고 건물의 가치도 높은 거죠. 장사하기 좋은 곳이 건물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역에서 대단지로 가는 골목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단지에서 이렇게 그 역으로 가는 이런 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그런 데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 이게 경사진 곳보다 당연히 낮은 평지가 좋습니다. 평지더라도 높은 평지보다 낮은 평지가 좋은 게 걷는 사람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걸어서 평지에 괴이거든요. 낮은 평지에 이게 뭔가 물이 범람할 수준이 아닌 낮은 평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탄탄하게 나올 수 있는 상권이나 뭐 우량한 임차인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뭐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우량한 임차인은 뭐 스타벅스나 이런 스타벅스 건물은 이제 팔지도 않아요. 스타벅스가 이제 다시 지점 내주지도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월세 떼일 걱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월세는 2달 이상 밀리게 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세 달
실제 밀리기 시작하면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 작업을 시작하면 한 6개월 안에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내용 증명 보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보증금 다 까먹고 그냥 나가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명도라고 합니다. 그런 거.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스킬풀한 방법이고 조금 더 품이 많이 들어가고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건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아직 내공을 좀 쌓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로변에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인접도로가 크게 나 있기 때문에 신축 시에 내 땅을 손해를 안 봅니다. 근데 이면도로에 있는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m나 4m의 골목을 끼고 있을 때 신축하면 도로를 내 땅으로 도로를 넓혀줘야 됩니다. 2.4m는 지금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를 실제로 건물을 건축할 때 그만큼은 도로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2.4m가 왜 나왔냐면 옛날에 대한제국 시절 때는 그 수레 리어카만 지나다닐 수 있으면 되는 골목으로 사실 허가가 다 났기 때문에 2.4m가 그런 골목들이 다 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골목이 그대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시고 다시 지어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야 2.4m 우리 허가 못 내줘. 너네 4m 내. 그래서 내 건물을 내 땅에서 1.4m를 1.6m를 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그렇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땅이 평당 돈인데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대수선이라고 하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내력벽만 고스란히 남기고 나머지 다 긁어내서 다시 다 싹 바꿔가지고 올리는 경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땅의 용적률 건폐율, 이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파트 하면서 배웠죠. 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은 증축할 때 가치가 굉장히 뜁니다. 근데 이거를 건물주가 모를까요?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신축할 거면 나한테 그거 다 비싸게 받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아까 두 번째에 있는 이런 금매, 그 아버지가 그걸 알고 말씀을 안 전하고 돌아가실 때쯤 이렇게 아들들이 그 가치를 모르고 금매로 나오면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건물이 되는 겁니다. 보면 여기 분홍색 땅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거든요. 이런 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기준이 높아서 가치가 되게 높은 땅입니다. 왜 가치가 높은지는 아시겠죠? 더 높이 지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임차인들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월세를 낼 수 있으니까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오늘 딱 10시가 됐네요. 오늘 스터디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지금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